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전주리였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대표적인 도시죠. 두바이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먼저 세계 최고층 건물인 부르즈 할리파가 생각나고요. 또 오일머니가 넘쳐나는 석유 부국이다. 이런 인상이 강한데요. 사실 두바이의 국내 총생산 GDP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단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두바이는 시대 흐름에 따라서 미래 먹거리를 찾아 준비해왔고 석유는 그중에 하나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요즘 두바이는 미래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구정은의 수상한 GPS에서 잠시 후 아랍에미리트의 대표 도시 두바이 그리고 아부다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미국의 독특한 선거 제도, 선거인단과 승자 독식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전체 득표수보다 선거인단을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차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통신원 연결해서 이 선거인단 제도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 18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최고 정치 지도자 야히야 시나르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나르는 작년 10월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주도한 인물인데요. 하마스 소탕을 목표로 세운 이스라엘이 하니에에 이어 시나르까지 연달아 수장들을 제거하면서 하마스도 조직 운영과 통치 능력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교전으로 인도주의적 위기가 악화한 레바논에서 콜레라가 다시 발병하면서 보건 위기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14일 콜레라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는 콜레라가 난민 사이에서 퍼질 경우 매우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레바논에선 100만 명이 넘는 피난민이 발생한 상황인데요. 레바논에선 재작년 북부를 중심으로 30년 만에 콜레라가 유행했다가 지난해 6월 발병 종료가 선언됐었습니다. 사회 관계망 서비스 플랫폼인 X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가짜 계정 수백 개가 조직적으로 사람 행세를 하면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을 지지하는 글을 퍼뜨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클램슨대 연구진은 최소 686개의 X 계정으로 이루어진 조직적 네트워크가 1월부터 13만 건이 넘는 글을 올렸는데 주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을 지지하는 내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AI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에 대한 경고가 제기돼 왔는데요. 연구팀은 AI를 통한 여론조작 행위가 더 발전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유럽연합 27개국 정상들이 불법 이민자의 본국 송환에 속도를 내기 위한 새로운 입법안이 긴급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럽 각지에서 반이민 정서가 고조되면서 극우 세력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세부 방법론을 두곤 회원국 간의 이견을 보였습니다. 특히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망명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제3국에 있는 일종의 임시 수용시설에 이송해 머물도록 하자는 구상에 일부 회원국이 반대하면서 이 내용이 공동성명에 담기진 않았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가 161.35포인트 상승한 43,239.05로 거래를 마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6.53포인트 높아진 18,373.61을 기록했는데요. 올해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4.2% 상승했다는 대만 TSMC의 실적 발표, 또 9월 미국의 소매 판매 증가, 최근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사망한 칸 유니스의 도살자. 네, 이 사람은 하마스의 수장인 야흐야 신와르입니다. 네.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으로 17일 오후 8시에 신와르가 사망했다라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신와르는 작년 10월 7일에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계획하고 주도한 인물입니다. 7월 31일에 하마스의 전 수장이었던 하니에가 이스라엘의 폭탄 공격을 받아서 사망을 했고 그 뒤를 이어서 하마스의 제1인자가 됐는데요. 이스라엘이 그동안 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억 5천만 원의 현상금을 걸고 하마스의 주요 지도자 제거 1순위 표적으로 꼽아왔던 인물입니다. 네.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해서는 민간인 피해도 불사한다라는 하마스 안의 강경파로 유명을 했고요. 조직 내에서 이스라엘 협력자를 색출 처형하는 데 굉장히 잔인한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네. 그래서 칸 유니스의 도살자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칸 유니스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이런 별명이 붙었고요. 그동안 이스라엘군이 미국 정보기관 등의 도움을 받아서 신와르를 집요하게 쫓았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확인하기 전까지 우리도 정확한 소재는 알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1년 동안 민간인 사이에 숨어서 가자지구 지하에 있는 땅굴에 숨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살해됐을 당시에는 지상에 있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도 이스라엘 군 진지에서 한 155m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자지구의 난민 캠프였습니다. 네. 이스라엘군은 신와르를 표적 공격해서 살해한 건 아니고 가자지구에서 통상적인 작전을 펼치다가 하마스 대원들과 교전을 벌여서 3명을 제거했는데 신원을 확인해봤더니 신와르였다. 이런 몰랐다.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거네요. 전혀 모르고 공격을 했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고요. 이 신와르가 예전에 이스라엘 감옥에 수감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측이 DNA를 확보한 적이 있고요. 치과 진료 기록, 지문 등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번에 사망한 사람이 신와르라는 걸 최종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군사적, 도덕적 성과이자 자유세계 전체의 승리다라는 선언을 내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자지구 이 전쟁에도 네.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인데요. 이스라엘군이 신와르를 사살했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바이든 미국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은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제는 종전을 추진할 때다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네. 최고 공격, 최고 책임자였지 않습니까? 작년 10월 7일에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그런 신와르가 제거됐으니까 이스라엘의 전쟁 목적이 달성된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데요. 네. 일단 미국 민주당으로서는 가자지구 전쟁을 빨리 종식시켜야 되는 게 중요하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얼마나 확대를 빨리 해주느냐 이게 지금 중요해졌는데 대선이 코앞에 있잖아요. 네. 그런데 경합주들에서 아랍계가 등을 돌리면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가 호응을 해줄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요. 그렇죠. 네, 네타냐후 총리가 신와르 제거로 가자지구 전쟁이 중요한 순간을 맞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전쟁 아직 안 끝났다. 모든 인질이 돌아올 때까지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공격을 멈추고 휴전을 할 것이냐 지금 이게 중요해졌는데요. 네. 그렇다면 하마스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이것도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BBC는 신와르의 죽음은 네타냐후 총리가 승리를 선언하고 더 나아가서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할 길을 열어줄 수도 있다. 하지만 하마스가 큰 타격을 입고 혼란에 빠졌다. 그래서 이스라엘 인질을 찾아내서 데려오는 게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일단 신와르는 가자지구 휴전 협상에 굉장히 반대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수감자 이스라엘에서 다 석방해라.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즉시 철군하지 않으면 휴전은 없다. 이걸 계속 고집해 왔었기 때문에 지금 신와르가 사라져서 이
이 하마스가 어떤 입장을 앞으로 들고 나올지 여기에도 관심이 지금 쏠려 있고요. 네. 지금 하마스 지도부도 혼란에 빠진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휴전 협상에 응하는 대가로 이스라엘에 항복을 하거나 망명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금 나오고 있고 네. 그런데 또 다른 분석으로는 하마스가 이제 시나르보다 더 강경한 인물을 지도자로 세울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협상 전문가로 꼽히는 정치국장 출신의 칼레드 메살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많은데요. 이 하마스 정치국장 출신인 메살은 일단은 실용주의자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네, 앞으로 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끝나기를 네. 바라고 있지만 네. 오히려 더 안개 속으로 갈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다. 네. 잘 모르겠네요. 네, 이 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다음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괴물을 만들었다. 이 괴물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인데요. 네. 지금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판에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국적 인지도를 크게 높여줬던 TV 리얼리티 쇼가 있죠. 어프렌티스의 네. 전 홍보 담당자가 우리가 괴물을 만들었습니다라고 반성문을 공개적으로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이 뉴욕을 배경으로 진행된 리얼리티 프로그램이었는데 네. 이게 연봉 25만 달러의 트럼프 계열사 인턴십을 차지하는 경쟁을 벌였던 오디션 프로그램이었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어프렌티스가 방송되기 전에 4번이나 파산 선언을 했었답니다. 그런데도 일단 쇼를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쇼를 홍보를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은 성공한 비즈니스맨이라고 가짜 뉴스를 우리가 만들어서 전파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적 거물이 되는데 우리가 일조를 한 게 아니냐라는 반성입니다. 네. 이 홍보를 지휘했던 존 밀러 MBC 마케팅 담당 이사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를 어프렌티스를 위해서 TV 판타지 인물로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렸어요. 최소한으로 말해도 상당한 과장이 포함됐고 최악의 경우 실제보다 더 성공적으로 보이게 한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더라. 성공한 대부분의 CEO들은 리얼리티 쇼에 출연하기에 너무 바빴다. 그리고 네네. 쇼에서 승리한 아무나 고용하길 원한 사람은 없었는데 트럼프는 그때 촬영할 시간 굉장히 많았고 관심 받는 걸 좋아해서 걱정이 없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교묘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조종하기 쉬운 사람이더라라는 평가를 내렸는데 네. 칭찬에 관해서 아무리 많이 해도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아첨을 하면 고분고분해지는데 푸틴 대통령,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이것을 알아차린 것이다라는 평가를 아주 신랄하게 내놨습니다. 그러네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어프렌티스에서 흑인하고 백인 간의 대결을 좀 해보자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안을 했대요. 네. 근데 그거를 말렸다는 겁니다. 광고주들이 싫어할 거예요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하고 애둘러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나쁜 아이디어인지를 이해를 못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판단력에도 의심이 간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튼 부동산 재벌이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04년부터 2016년 대선에 나오기 직전까지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게 됐는데 이때 생긴 인지도, 성공한 사업가 이미지 때문에 2016년에 대선에서 승리하는 발판을 갖게 됐습니다. 너무 심각한 얘기인데 그렇죠. 지금 사실은 대선이 이제 얼마 안 안 남았죠. 남았는데 이런 네. 얘기가 나오면 네. 트럼프 측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네. 이거 또 가짜 뉴스라고 하니까요. 그래요. 자, 다음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드는 핵 방패. 네, 우크라이나 얘긴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16일에 자국 의회에서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끝내기 위한 이른바 승리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네. 나토 가입, 전장을 러시아 영토로 옮기기, 러시아가 누리는 우크라이나의 천연자원 보호 및 서방과의 공동 개발, 나토와 우크라이나 협력을 통한 유럽의 새로운 안보 구조 구축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겼는데요. 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나토 가입이 무산되면 우리나라를 보호할 핵 방패를 마련할 것이다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지난달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보호할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나토에 가입을 해야 된다. 안 되면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더니 정당한 주장이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옛소련 시절에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였거든요. 근데 소련이 해체한 이후에 1994년 12월에 핵무기를 러시아에 넘겼고요. 미국, 영국으로부터 영토와 주권을 보장받는다.
반대한다는 내용의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서명을 하고 핵 무기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핵 방패를 이뤘는데 핵무기를 유지한 다른 강대국은 전면전도 겪지 않지 않았느냐. 우리만 피해를 봤다라는 게 필요하다, 젤렌스키 이제 핵 대통령의 방패가. 얘기입니다. 만약에 나토 가입이 보장되지 않으면 우리 핵 가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지난달에 유엔 총회가 열려서 미국에 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서방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 승리 계획을 얘기를 했는데 별로 반응이 좋지 않고 신통치가 않고 뭐 별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토 가입 빨리 초청해 달라라고 하면서 핵 방패 얘기를 다시 한번 꺼냈는데 지금 나토가 전쟁 중에 가입 절차를 개시하면 러시아와 나토 간의 직접적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면서 미적지근한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빨리 뭔가 손을 들어줄 지금은 가능성도 없어요. 예, 조심스럽죠. 네, 미국은.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은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급해진 상황에서 네. 핵 방패 얘기가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초등부 하버드 입시반을 운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초등부 의대 입시반이, 입시반이 있습니다. 있잖아요. 네, 있다고 미국에는 들었습니다. 초등부 하버드 입시반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아이비리그 같은 명문대 합격을 돕는 대학 컨설팅 시장이 해마다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수업료를 내면 입시 컨설턴트가 붙어서 성적, 학술 연구 논문, 팟캐스트, 책 집필까지 다양한 스펙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이 기사를 실었어요. 그래서 11살짜리 아이를 하버드에 입학시킬 수 있다고 말하는 전문가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 크림슨 에듀케이션이라는 곳에 입학 설명회를 소개했는데 네. 전 세계에서 어린이들이 찾아왔는데 가장 어린 학생 나이가 만 11세였다고 합니다. 여기 CEO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특정 분야의 관심사를 키우기 시작해서 어린 시절부터 입시에 자신의 모든 것을 최적화시켜라. 최고의 성과를 못 냈다면 분야를 바꿔라. 뭐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회사가 우리 돈으로 7,500억 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 업체라고 합니다. 4년에서 6년 과정인데요. 네. 연간 비용이 우리 돈으로 4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까지로 이렇게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긴 해. 그렇습니다. 시험 준비, 우수한 교사 추천, 과외 이런 걸 하는데 이 컨설팅 업체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한 학생에게 제안한 게 네. 전 세계 경제학자들을 인터뷰하는 팟캐스트를 운영해 보라라고 조언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학생에게는 23명의 강사를 붙여주면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노래 속 언어를 분석하는 논문을 작성해봐라라는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논문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겠죠. 그렇죠. 근데 미국 수험생들이 이렇게 대학 컨설팅 업체를 찾게 된 건 아이브리그 입학문이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30년간 지원하는 학생 수가 5배나 증가했는데 지원자 수는 늘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버드대, 예일대 합격률이 5% 미만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컨설팅 시장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20년 동안 3배나 늘어났는데요. 명문대 신입생이 늘어났답니다. 컨설팅 업체를 통한. 네. 작년에 가을에 입학한 하버드대 신입생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23%가 대입 상담사 나도 있었다라고 오, 대답을 했는데 효과가 있었네요. 그러면. 고소득층, 연소득이 우리 돈으로 6억 8천만 원 이상인 가정에서 자란 학생들만 대상으로 좁혀봤더니 이 입시 컨설팅 업체를 이용했다라는 비율이 48%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나 못 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금수저 학생의 임시만을 돕는 거 아니냐. 엘리트 대학들이 그 입학을 경쟁의 장으로 부추겨서 네.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고 명성을 쌓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당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근데 아이들이 그렇지는 않던데. 그렇죠. 엄마가 부모님들이 이렇게 계획하신 대로 잘 안 되던데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교육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 키워드인데요. 직립보행, 역주행. 인간이 네 발을 쓰다가 두 발로 발로 직립보행을 했는데 그렇죠. 다시 네 발을 하는 그런 행동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비롯해서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지금 청소년들 사이에 쿼드로빙이라는 게 유행하고 있는데요. 네. 늑대, 여우, 개, 고양이, 사자 같은 동물의 움직임을 모방해서 네 발로 기어다니거나 뛰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일부 청소년들이 그냥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동물 가면
가짜 꼬리, 가짜 귀 같은 액세서리까지 착용하면서 심지어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서브컬처 하위 문화로 10대 사이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네. 그래서 원래 이 쿼드로빙이라는 건 일본의 육상 선수인 케니치 이토 선수가 원숭이 같은 동물의 움직임을 모방해서 창안한 운동 방식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유행하는 건 운동을 넘어서 동물로 분장을 한 채 실제 동물처럼 행동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요. 운동을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개 복장을 한 청소년이 행인을 물어뜯은 사건까지 우즈베키스탄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이런 행동을 하면 벌금 부과한다라는 경고까지 내놨는데요. 네네. 일부에서는 쿼드로밍이 취미일 뿐이다. 평소보다 신체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되니까 운동 효과가 있다라는 옹호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숙한 아이들이 공격적인 동물을 따라하다가 정체성 혼란이라던가 사회 고립을 겪을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 러시아 심리학자는 동물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따라하는 건 아이들의 신체와 두뇌를 발달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다. 네. 하지만 동물을 연기하는 것과 내가 동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다르니까 그렇죠. 네. 이 점에 주의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당부를 내놨습니다. 행인을 물어뜯는 사건 이런 사건이 네. 발생하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행인들을 막 또 돌아다니면서 치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이러면서 지금 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쿼드로빙.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인데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위험하다. 앉으나 서나 위험하군요. 하루 종일 컴퓨터 옆에 앉아 있으니까 앉아 있으면 굉장히 건강에 안 좋다라고 허리가 좀 해서 아프죠. 네, 등장한 게 서서 일하는 책상이잖아요. 맞아요. 네. 스탠딩 데스크 제품이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 네네. 이렇게 했더니 오히려 다리의 정맥 부종이나 혈전 질환 위험이 증가하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에서 연구를 해봤는데요. 2시간 이상 서 있는 시간이 30분 늘어날 때마다 심부정맥 혈전증 아니면 정맥류와 관련된 질병 같은 순환기 질환 위험이 11%씩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반면에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6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 장애 위험이 약간 줄어들었고요. 10시간부터 앉아 있는 시간이 1시간씩 더 늘어날 때마다 위험이 2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서서 일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이런 통념을 갖게 됐는데 그러니까요. 네. 이게 서서 일한다고 질병 위험이 줄어들지는 않더라라는 게 밝혀졌다라고 가디언이 설명을 했는데요. 네. 그럼 다시 앉아서 일해야 되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연구팀은 그건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연구의 중요한 점은 오래 서 있다고 해서 앉아서 생활하는 방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없애거나 줄일 수는 없고 일부에게는 순환기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나타난 것이라는 거죠. 앉아 있는 건 여전히 위험하다는 건데 네. 앉아 있는 분들 더 많이 움직이고 체계적인 운동을 해야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앉아 있더라도 일어나서 휴식을 좀 취하고 걸어다니고 계단 이용하고 책상에서 벗어나서 몸을 꼭 움직여야 된다라고 우리가 조언을 모르진 하셨어요.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천을 안 하는 네. 거잖아요. 그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너무 네. 오래 앉아 있으니까 그럼 서서 일할까? 근데 너무 오래 서 있는 것도 안 좋으니까 그렇죠. 병행을 적당히 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네, 한두 시간 앉아 계셨으면 네. 한 10분, 15분 그렇죠. 서서 좀 네. 움직이시고 네. 이게 필요하면 다 알고 있는 그렇죠. 내용이에요. 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본조비의 노래 You Give Love a Bad Name 전해드립니다. Shot to the heart, and you're too late, darling. You give love a bad name.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대한민국 법치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경비를 고용했더니 떼도둑이 돼 곳간을 털었다.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위헌적 악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내수 경기에 대해 석 달째 완만한 회복 조짐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수출과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시각은 유지했지만 기존 추이보다 회복 강도가 다소 약해진 상황으로 진단했습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번 달 중으로 배추 등의 김장지를 수급 안정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긴 폭염 영향으로 채소류 등 일부 품목 가격이 여전히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남북 연결 육로 폭파에 대해 철저한 적국인 한국으로부터 우리의 주권이 침해당할 때 물리력을 거침없이 사용될 수 있음을 알리는 마지막 선고 같은 의미라고 위협했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바람이 불겠고 모레 아침부터는 기온도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미국 대통령 선거 그리고 선거인단 제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워싱턴 DC 노정민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진선입니다. 이제 네. 미국 대선 3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네. 50개 주에서 사전 우편 투표 시행 중이어서 사실상 대선에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죠. 예, 맞습니다. 이미 제 주변에도요 우편 투표를 마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국 50개 주가 이제 순차적으로 이미 사전 투표에 들어갔는데 네. 자동으로 우편 투표 용지를 보내주는 주가 있고 또 유권자가 요청할 때만 보내주는 주가 있고 좀 주마다 각각 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선거 당일에 투표가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편 투표가 시행됐다가 이 코로나 대유행이 있던 2020년 그 대선을 계기로 해서 미국에서 이 사전 우편 투표가 좀 급증했거든요. 네. 당시 유권자의 69% 무려 1억 명 이상의 사전 투표를 했는데 올해 대통령 선거에도 이미 사전 우편 투표 참여율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전 투표율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또 어느 주에서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이번 대선의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경합주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경합주 중에 하나인 조지아주에서도 사전 투표가 역대 최고치였다고 해서 이 표심의 향방이 어디로 갔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사전 우편 투표가 많아지면 개표 과정도 오래 걸리니까 그렇죠. 또 대선 결과 윤곽이 나타나기까지도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미국이 워낙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시차가 있잖아요. 이 땅 네네. 안에서도 네, 투표 맞습니다. 시간, 개표 시간도 다 다를 텐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 동부 지역하고 서부 지역이 시차가 한 3시간 정도 차이가 네. 나잖아요. 게다가 하와이, 알래스카 이런 섬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투표가 끝나려면 거의 온종일 걸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동부 지역은 투표가 끝났다 해도 서부 지역은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투표가 끝나면 개표가 이어지는데 이것도 동부 지역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히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경합주의 개표 결과가 중요한데
서부 지역의 경합주 결과는 더 늦어질 수가 있는 거고 뭐 또 초박빙 상태이거나 또 우편 투표 개표가 늦어지면 결과도 지체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020년 대통령 선거 때에도 좀 그랬는데 아마 이번에도 선거 다음 날은 새벽까지 가야 좀 결과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선거에서 표를 많이 얻으면 이제 당선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 미국은 좀 다르잖아요, 우리랑은. 맞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미국은 뭐 대통령 선거인단이 투표를 하기 때문에 네. 이제 뭐 간접 선거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50개 주가 있는데 그 50개 각 주마다 선거인단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주에는 55명의 선거인단이 있고 플로리다 주에서는 29명의 선거인단이 있고 이렇게 주마다 선거인단의 수가 좀 다 다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한 후보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상대 후보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다면 캘리포니아주의 선거인단 55명을 모두 다 가져가는 거예요. 또 플로리다주에서 이기면 역시 또 배정된 선거인단 29명을 독식하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 선거의 선거인단 수는 전체적으로 이제 538명인데 예. 딱 그 절반이 269명이거든요. 그래서 과반수인 270명의 선거인단을 먼저 확보하는 후보가 승리하는 제도가 바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입니다. 270명이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실 것 같고 그 네네. 선거인단은 누가 되는 건가요? 어떤 사람들이 네. 되는 건지? 그러니까 보통 대통령 선거 한 달 전에 각 주의 정당이 선거인단 후보를 추천하는데 네. 보통 당대회를 통해서 선거인단 후보를 정하기도 하고 뭐 예비 선거를 통해서 정하기도 하고 주마다 좀 다릅니다. 네. 근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속한 사람은 선거인단으로 지명될 수가 없고 또 이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 각 주의 선거인단은 그 주의 주소지가 등록돼 있어야 되고 실제로 해당 주에 거주해야 되고 좀 이런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 정당의 추천을 받고 선거인단이 됐으니까 이제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 충실하게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이 불충실한 선거인단이라고 해서 선거 결과와 다르게 표를 던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승리한 후보에게 표를 주지 않고 네. 내 마음대로 상대방 후보에게 표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뭐 대선 결과가 뒤집힌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그래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 뭐 이런 말씀도 좀 전해드리고 예. 이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이제 각 주에서 승리한 선거인단이 이제 다 같이 이제 2차 투표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투표 결과가 워싱턴으로 보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270명 과반 이상을 얻은 후보가 최종적으로 당선이 되는 건데 대신에 이제 패배한 선거인단 후보는 이제 투표 없이 일반인으로서 이제 생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요약을 해보자면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하는 건데 결국은 각 주에서 이 선거인단에 투표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선거인단이 538명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각 주를 대표하는 미국 연방 하원수가 435명이고 네. 상원 의원이 1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 숫자를 합하니까 이제 535명이 되는데 네. 여기에 이제 워싱턴 DC 선거인단 3명을 합한 수입니다. 그래서 각 주마다 이제 인구 비례에 따라서 상하원 의원의 수가 다른데 선거인단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내년 이제 1월 6일에 있을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 선거인단이 이제 애초 약속한 각 주에서 승리한 후보에게 이제 표를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국적인 지지율, 뭐 투표율에서 앞선다고 해도 오히려 낙선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도 이 시간에 많이 전해드렸습니다만 예. 이번 선거에서도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그렇죠. 듭니다. 예, 그러니까 2016년에 그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전국 투표수에서는 300만 표 정도 더 받았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 선거인단 득표에서 트럼프 후보가 306표, 또 클린턴 후보가 232표. 그래서 트럼프 후보가 결국 대통령에 당선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전국 투표율보다는 선거인단이 많은 주에서 승리하는 것이 그래서 더 중요한데 그러니까요. 요즘 여론조사 결과 보면은 뭐 전국 지지율에서 뭐 두 후보가 뭐 동률을 기록했다, 거의 뭐 어떤 비슷하더라고요. 여론조사는 뭐 어느 후보가 좀 앞서고 있다 이런 결과가 보도가 되는데 네. 사실 전국적인 지지율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어떤 주에서 특히 얼마나 많은 선거인단이 걸린 주에서 누가 승리하느냐 이것이 이번 대선에서 승패를 가눌 중요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포인트 기억하시면서 이번 대선 지켜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노정민 통신원이었습니다. Here comes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글로벌 이슈 구정은의 수상한 GPS입니다. 오늘도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두바이를 다녀오셨다고요. 네, 제가 예. 잠깐 또 네. 죄송해요. 초콜릿을 못 사와서 사왔어야 요즘에 되는데. 뭐 두바이 초콜릿이 유행이라고 근데 하는데. 그거 거기서도 못 사요. 아, 그래요? 그거 앱으로 주문해서 거기서 그 픽업해야 되는 거고 예. 되게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저희 죄송합니다. 뭐 한국에서도 많이 볼 수 있으니까요. 엄청 비싸다고 합니다. 예. 어느 날부터 두바이가 이제 초콜릿에 그러니까요. 예. 근데 두바이가 수도는 아닌데 우리가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좀 유명한 하면은 두바이를 떠올리는데 네네네. 예, 원래 수도는 이 아랍에미리트 수도는 아부다비죠. 네네. 여기가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리츠 그 에미르라는 게 원래 이 중동 지역의 이 작은 왕국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왕이라고 부르진 않는데 네. 이런 그러니까 편의상 왕국이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을 에미르라고 불러요. 아. 에미르가 지배하는 곳을 에미리트라고 이제 그 영어 전미사가 붙어서 그러는 거고 에미리트들이 7개가 연합을 해서 만들어져서 아랍 에미리트 연합이 된 건데요. 수도는 아부다비고 그래서 7개 작은 나라가 지금도 그 나라들은 있습니다. 네. 그 나라들로 이루어진 일종 연방국가 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나라가 그렇게 연합 안에 7개가 있다 보니까 아부다비 따로 두바이 따로 이렇게 주어가 될 때가 많은 거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잠깐 역사를 설명드리면은 네. 그러니까 이미 19세기 중반부터 이제 영국이 위임 통치하고 뭐 보호령하고 그러니까 완전 식민지는 아니었어요. 그냥 보호령이라는 거였는데 이제 식민지들 영국 식민지들 다 독립하고 1968년에 영국이 더 이상 뭐 보호령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철수하겠다 영국군 주둔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옆에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란이라든가 이렇게 큰 나라들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아랍에미리트의 이 작은 나라들 큰일이 난 거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아부다비 지도자랑 두바이 지도자가 네. 사막의 두 나라 중간 지점에서 만나서 아유. 합쳐서 우리도 나라를 하나 꾸려야겠다. 예. 그래서 원래는 카타르랑 바레인 포함해서 거기 한 9개 정도 작은 왕국들이 있는데 합치자 했는데 네. 카타르랑 바레인은 떨어져 나가서 따로따로 독립국가가 된 거고 네. 나머지 일단 6개가 1971년에 뭉쳐서 UAE 아랍에미리트 연합을 탄생시켰고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들어와서 이제 7개로 구성된 나라가 된 거죠. 네. 여러 왕국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통치는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7개 에미리트들이 있으니까 네. 각자 거기에 알아서. 내치는 각자 알아서 하고 네. 그러니까 7명의 지도자들 그 에미리트들의 네. 그 지도자들이 연방 최고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중요한 사안을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연방 정부의 업무가 아닌 것들은 개별 에미리트들이 하고 이제 그리고 또 각 에미리트들이 그 수입의 일정 비율을 이제 중앙 정부의 예산으로 내는 이런 식인데 사실 뭐 반입헌 군주국이라고도 해요. 네. 이 나라들 하나하나는 이제 진짜 왕이 다스리는 나라지만 이 전체 시스템이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나라인 거고 그러네요. 예. 네. 다른 나라처럼 대통령과 총리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7개 작은 나라들로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네. 아부다비가 지배하는 그 아부다비를 지배하는 알 나흐얀이라는 왕실이 있어요. 네. 이 나흐얀 가문의 우두머리가 이제 아부다비 지배자이자 에미리트 연합의 대통령이 되는 거고 두바이 지배자 여기는 알막툼이라는 가문이 지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바이 지배자가 아랍에미리트의 총리가 되는 이게 거의 관행처럼 굳어져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아부다비가 큰 형, 두바이가 둘째 형. 예. 예, 아부다비에서 대통령을 맡는 건 뭐 이쪽 나라가 좀 더 센 건가요? 우세한 압도적으로 힘이? 셉니다. 아, 사실 그렇군요. 에미리트 전체 면적이 83,600제곱킬로미터 뭐 아주 작진 않아요. 한국하고 비교해도. 그렇죠. 근데 그 전체 면적 중에 87%가 아부다비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에미리트들보다 일단 압도적으로 크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도시국가 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 자원 우리 아랍에미리트 그러면 에너지 많은 나라 네. 거의 다 아부다비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부다비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요새 아마 무하마드 빈 살만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 살만 국왕의 이제 아들인데 사실상 실권자인 그렇죠. 근데 거기 이제 무함마드 살만의 아들 그래서 무하마드 빈 살만인 거고 네. 아부다비 지배자도 무하마드
두바이 지배자도 무하마드입니다. 다 무하마드군요. 제가 옛날에 어릴 때 본 글 중에 뭐 세계에서 제일 많은 이름이 무하마드다 이런 거 봤었는데 예, 이거 보면 진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네 집 아들인지 대체 그러니까요. 어느 집 무하마드인지 그게 혼란스러울 것 중요하죠. 같은데요. 예, 그래서 사우디 왕세자는 살만의 아들이니까 무하마드 빈 살만, 그래서 네. MBS라고 부르고 아부다비 지배자는 자이드의 아들이라고 해서 MBZ. 예. 그러네요. 두바이 지배자는 라시드의 아들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라시드가 이 아버지니까 예, 예. 이제 MBR 이렇게 아니겠네요, 불러요. 그러면. 예. 그럼 만수르 많이 이제 중동 부자 하면은 만수르. 예, 만수르 부자 맞습니다. 예. 부자 맞고 아랍에미리트 맞아요. 근데 만수르가 정식 이름이 뭐냐면 만수르 빈 자이드, MBZ의 그 MBZ. 자이드입니다. 그러니까 MBZ랑 형제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 에미리트의 현재 부통령 겸 부총리인데, 그러니까 대통령은 에미리트 그 아부다비에서 맡고 네. 총리는 두바이에서 맡는데, 네. 그러니까 대통령 밑에 아부다비에 그러니까 2인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통령 맡고 있고, 이 현 대통령이 그 무하마드 빈 자이드의 동생입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은 아부다비 통치자 동생인데 두바이 통치자의 사위예요, 만수르가. 그 두바이 통치자의 왕실끼리의 결혼. 어느 쪽 시대 얘기냐 싶으시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21세기인데. 그 두바이 왕인 그 MBR의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원래 만수르가 그 맨체스터 시티 네, 네. 소유주라서 우리한테 굉장히 유명한데, 아랍에미리트의 국부 펀드도 뭐 2개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 이 만수르의 형인 네. 그 아부다비 지배자 MBZ가 중동에서 지금 그 사우디의 MBS랑 같이 엄청 막강한 지도자로 꼽혀요. 근데 이 아부다비의 무하마드는 네. 그 초대 지도자 자예드의 셋째 아들인데, 네. 이제 영국의 그 샌더스트라는 유명한 왕립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에미리트 공군에서 조종사도 했었어요. 근데 이 아부다비의 역사가 이제 아버지 자이드가 아부다비의 기틀을 닦았고 이제 초대 지도자였고, 네. 그 다음에는 그 아들이자 지금 무하마드의 형이 물려받았다가 2022년에 형이 사망하면서 이제 그 동생이 무하마드가 지도자가 됐는데, 네. 사실 형이 사망하기 전부터 10년 전부터 이제 형이 아팠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무하마드가 실질적인 통치자였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막강한 지도자인 건데 예,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 사실 이 MBZ 하에 이 에미리트를 권위주의적 자본주의 국가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뭐 왕실 이런 얘기하면 옛날 얘기 같지만 네네. 지금 아랍에미리트가 보여주는 모습 완전 첨단 마천루 이런 것들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제 자유화, 규제 풀고 외국 투자 유치하고 아주 공격적인 경제 성장 정책을 펼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 뭐 세금 제도나 뭐 경제 관련 법규나 이런 것들 정교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다듬고, 또 이제 특히 자국 기업에 대해서 외국인 소유권 제한 뒀었는데 그런 것들 없애고, 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억압적입니다. 왕정이면서 아주 억압적인데, 네. 그렇지만 또 예를 들면 형법에서 이전까지 있었던 체벌을 없앤다든가, 그다음에 뭐 샤리아라 그러잖아요. 전통 이슬람법 뭐 이런 것들의 요소들을 없애거나 줄이고, 이제 이런 전통적인 요소가 개인들의 사생활 영역에는 많이 남아 있는데, 네. 한마디로 전반적인 정치 경제 사회의 현대화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개인 생활에서도 어느 정도 자유를 줘서, 이거는 에미리트들만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예를 들면은 두바이가 가장 자유롭다고 하고 아부다비도 그 다음으로 자유롭고, 어쨌든 아부다비랑 두바이를 쌍두마차로 해서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경제가 엄청나게 커진 거는 사실이죠. 네. 그러면 뭐 실리적인 좋은 지도자 아닙니까? 네. 뭐 잘 국제 이끌었다. 무대에서 사실 예전에는 저도 국제뉴스 오래 다뤘지만, 아랍에미리트는 산유국이라는 것 말고는 국제 정치에서 다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 무함마드 시절에 네. 많이 뉴스의 주역으로 등장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2019년에 뭐 뉴욕타임스가 뭐 가장 영향력 있는 아랍 통치자다. 뭐 그 미국 그 시사 잡지 타임 이제 뭐 영향력은 없지만 매년 뭐 올해 백인 올해 인물 꼽는 것만 남아 있는데, 아무튼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 중에 하나를 꼽기도 하고. 그렇군요. 근데 2020년에 이스라엘하고 아랍권들이 뭐 손잡는다. 그래서 뭐 아브라함 협정 이런 것 때문에 트럼프가 그때 중동 판을 많이 바꿨는데, 네. 그때 제일 먼저 전격적으로 손잡은 게 에미리트였어요. 아랍에미리트였어요.
근데 그리고 이 MBG라는 사람 아부다비 지도자가 아랍에미리트는 이제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뭐 이슬람 민중 조직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풀뿌리 조직들 그러면 굉장히 위협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호르무즈 해협 건너 바다 건너 코앞에 있는 이란을 극도로 싫어하고 경계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뭐 이스라엘하고도 조금 이제 맞는 부분이 있고 네. 뭐 그래서 미국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이 사람 아주 긴밀한 관계였었고 그러니까 뭐 팔레스타인 문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가 중요하다 이제 확고한 노선인 거고 네. 거기까지만 하면 자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것 같지만 뭐 나쁜 짓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2015년에 그 사우디아라비아랑 같이 예멘 침공한 것도 그렇고 예. 이게 명분이 없는 거의 없었죠. 침공이었죠. 명분도 없었고 네. 작전도 완전 형편없었고 뭐 그 여파로 이제 한국까지 예멘 난민이 오는 네, 그런 네, 상황이 네. 벌어졌었는데 그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하자 그래서 이제 했는데 예멘 사람들만 희생시키고 국제사회에서 엄청나게 비난받고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 결국 에미리트가 발을 그냥 바로 빼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사우디아라비아하고도 많이 껄끄러워졌다고 하고 근데 아랍에미리트가 아무튼 뭐 리비아 내전 상황 뭐 지난번도 한번 전해드렸지만 양분돼 있는데 거기 또 한쪽 밀어주면서 개입하고 뭐 그렇게 여기저기서 이제 관여를 하고 있는데 네. 뭐 그렇지만 또 뭐 에미리트의 미래를 내다보고 뭐 탈석유 그 석유 시대 이후 그다음에 녹색 경제라든가 이런 첨단 산업 그런 투자도 또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냐고 미래를 네. 내다보고 네. 먼 시각으로 네. 중동이 변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마스다르 시티라는 거 가봤는데 네. 이제 아부다비가 밀고 있는 친환경 첨단 도시예요. 그런가 하면 또 두바이에는 거기 지배자 가문 이름 딴 태양광 기지 어마어마한 태양광 발전 단지가 있고 네. 그러니까 진짜로 석유를 판 돈으로 우리는 탈석유 시대를 준비하겠다 이런 건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서 개도국들한테는 석유 천연가스 너무 많이 팔려고 하니까 네. 더 팔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로 이제 이거는 이중행위 아니냐 뭐 이런 비난도 좀 많이 받기는 하죠. 그렇군요. 자 이번엔 두바이로 좀 가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부다비보단 두바이를 더 많이 아실 거예요. 뭐 초콜릿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도 그리고 또 비행기 거기서 워낙 많이들 갈아타셔서 맞아요. 네네. 근데 사실 그냥 허브 공항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물류 중심지예요. 네. 뭐 심지어는 뭐 밀수품도 중고 물품도 다 거기 거쳐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 배들 그 항공기들뿐만 아니라 선박 물류 같은 것도 중심이라고 하는데 네. 굉장히 작아요. 2,200제곱킬로미터. 근데 서울의 한 3배, 4배 정도. 근데 인구가 한 360만 명. 근데 사실 이게 인구 얘기를 하면 좀 그런 게 에미리트는 전체 인구 사는 사람들 중에 에미리트 국적자가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이제 이주자들 그렇군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두바이 하면은 마천루 그렇죠. 고층 빌딩들. 이번에 가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높은 건물들 우리나라도 많이 예, 이렇게 이제 많이 있죠. 생겼죠.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때로 어마어마한 빌딩 군으로 그렇게 있으니까 네. 굉장히 위압적이긴 하더라고요. 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도 있잖아요. 예, 그 부르즈 칼리파. 네. 사실 그 칼리파라는 게 이번 MBG 아부다비 지도자 네. 말고 바로 그 형 2대 지도자 이름이 칼리파였어요. 근데 원래 그래서 두바이가 이 건물 지을 때는 브루즈 두바이라고 계속해서 그거 건축 어떻게 되고 있나 네. 우리 뭐 건물 그 공사 유치했다 이렇게 계속 기사를 썼었는데 네. 2009년에 완공되는데 그때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잖아요. 네. 그래서 두바이가 그때 돈이 모자라서 일부를 이 건물 짓느라고 모자라는 건 아니고 다른 걸로 아부다비에서 이제 돈을 빌렸어요. 네. 그래서 당시 아부다비 지도자의 이름을 따서 또 브루즈 칼리파로 이름을 개명을 했었죠. 이때 이제 건설 주계약자가 지금은 그 삼성 CNT, 삼성물산 옛날 삼성물산 거기였는데 두바이라는 데가 옛날에는 뭐 100년 전에는 작은 마을 2개 있는 이제 항구였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이렇게 커진 거고, 근데 사실 두바이는 조금 오해가 있는 게 뭐 전체 그 경제에서 석유 비중이 지금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놀라웠어요. 네. 석유 때문에 석유 부자가 된 줄 경제가 알았더니 아니에요. 그게 예. 아니군요. 그럼 원래도 전체 이 네. 생산 그
성장하는 과정에 석유가 뭐 영향을 안 미쳤다고 볼 수 없지만 네. 물류, 교통, 금융 외국 기업들이 중동 진출할 때 일단 다 거기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바이가 교역 허브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렇구나. 1901년부터 관세 없는 항구였어요. 너무 오래전이죠. 근데 그때는 이란하고 가깝기도 했고 이란 경제 규모가 크니까. 그다음에 이제 진주 수출로 한동안 먹고 살았고 네. 1966년부터는 석유가 나왔지만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계속해서 이제 80년대부터 이미 석유 시대 이후를 준비했고요. 또 여기 초대 지도자였던 그 라시드란 사람이 너무 네. 대단해서 석유 나오기도 전부터 일단 1950년대 후반부터 활주로 짓고 공항 짓고 뭐 이렇게 해서 인프라를 만들어 놓고. 예, 그리고 마스터 플랜 세우고 그러니까 참 어마어마했던 그런 진짜 안목은 대단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미래를 좀 내다볼 수 있는 예. 그런 눈이 있었다. 예. 예. 그리고 걸프전덕도 봤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1991년에 걸프전 났을 때 네. 그 이제 쿠웨이트 이라크가 쿠웨이트 침공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이라크 침공하고 이렇게 됐던 거잖아요. 쿠웨이트랑 바레인 이런 데 기업들이 불안하니까 다들 외국 기업들이 다 두바이로 이전을 했었어요. 근데 참 지금 지도자 이 두바이의 무하마드 그또 부인은 또 요르단 공주예요. 그렇게. 근데 2003년부터는 현 지도자 아들인 그 왕세자가 네. 두바이 집행위원회 이런 거 만들어서 또 국가 개혁과 성장 이런 걸 주도하고 있고 아무튼 이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두바이를 쌍두마차로 하는 이 에미리트의 현재와 미래 중동 지정학에서 점점 비중도 커지고 있고 그래서 참 궁금한 계속 그러네요. 지켜보고 싶은 나라입니다. 예,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 예. 그것도 지켜봐야 되겠고 오늘 아랍에미리트의 대표 도시죠 두바이 아부다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좀 뭔가 시대를 읽고 미래를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우리도 필요하겠다 뭐 이런 네, 생각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듭니다. 구정은의 수상한 GPS 구정은 국제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